세상은 언제나 소란스러웠다. 종로의 빌딩 숲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여름의 매미 소리, 끈적한 아스팔트 열기, 그리고 그 위를 부유하는 인간들의 욕만까지. 하지만 내 기원의 덧문을 닫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된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목조문이 닫히면 바깥 세상은 빛바랜 수묵화처럼 희미해지고 오직 나와 이 바둑판만이 현실이 된다. 오래된 향나무의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대국을 지켜봤을 이 나무 기둥과 마루는 나처럼 말이 없었다. 내 앞에는 최신형 태블릿이 놓여 있고 그 화면 속에서는 기름진 얼굴의 박전무가 안절부절 못하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는 지금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위스키를 몇 잔이나 비웠을까? 중요하지 않다. 그의 운명은 지금 내 손끝에 달려 있으니. 나는 차갑고 매끄러운 흙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기분 좋은 무게감. 세상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도 이 흙과 백의 돌 앞에서는 단순해진다. 삶이냐 죽음이냐, 집을 짓느냐 빼앗기느냐. 박전무가 이 대국에 자신의 사활을 걸었든 라이벌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었든 내게는 그저 의뢰비가 입금될 또 하나의 일거리에 불과했다. 그는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지만 사실 나는 그의 비겁함을 대신 실행해주는 용병일 뿐이다. 화년 너머의 상대는 꽤나 끈질겼다. 하지만 그의 수는 거칠고 조급했다. 욕망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바둑. 저런 바둑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수만 개의 기보가 펼쳐졌다 사라진다. 과거의 영광, 그리고 배신의 순간까지도. 한때 나에게 바둑은 세상의 전부였다. 스승의 눈빛, 대국장의 서늘한 공기, 승리의 희열. 하지만 가장 믿었던 손에 모든 것을 잃은 후 바둑은 내게 생존의 기술이자 세상을 향한 냉소의 도구가 되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나는 가장 조용한 곳, 상대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흙돌 하나를 내려놓았다. 툭 하고 바둑판이 우는 소리가 기원 전체에 나지막이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성벽에 작은 균열을 내는 망치 소리 같았다. 화면 속 박전무의 눈이 커졌다. 상대의 마우스 커서는 허공에서 몇 초간 방황했다. 끝났다. 보이지 않던 거대한 대마가 순식간에 숨통이 끊긴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블릿 너머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곧바로 내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입금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 나는 아무런 감흥 없이 태블릿의 전원을 껐다. 텅 빈 바둑판 위에 어지럽게 놓인 돌들을 손으로 휘저어 통에 쓸어 담았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했던 이 돌들은 이제 아무 의미 없는 플라스틱 조각일 뿐이다.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다. 나는 창가에 서서 회색빛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마다의 욕망을 품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저리도 치열하게 싸우는 걸까? 나는 이미 그 싸움에서 내려온 지 오래다. 이 작은 기원은 나의 성이자 감옥. 이 흙과 백의 세상 속에서 나는 완벽한 지배자이자 영원한 죄수다. 권태롭고 안전한. 이 완벽한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믿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믿음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예약도 없이 이 낡은 기원의 문턱을 넘는 사람은 지난 몇 년간 없었다. 나는 무심코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문틈으로 스며든 오후의 햇살이 길고 날카로운 그림자 하나를 마루 위에 그려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주인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기원을 감싸고 있던 오래된 향나무 냄새가 순간 길을 잃었다. 여자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짙은 회색의 수트, 군더더기 없는 실루엣, 그리고 나무 바닥을 똑깍거리며 울리는 단단한 구두 소리. 모든 것이 이 고요한 공간에 대한 명백한 침입이었다. 그녀는 기원 중앙에 멈춰서서 마치 박물관의 유물을 감상하듯 나를 그리고 이 공간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호기심보다는 평가에 가까운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강지욱 선생님 맞으시죠? 목소리는 그녀의 옷차림만큼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쳐다보았다. 또 어떤 부류의 인간일까? 돈이 남아도는 재벌 2세? 아니면 남편의 비자금을 추적하려는 사모님? 내 침묵에도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띠며 내 앞으로 다가와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그제야 나는 그녀에게서 풍기는 희미한 향을 맡을 수 있었다. 차갑고 깨끗한 마치 새벽의 숲 같은 향기. 이 공간의 묵직한 공기를 베어내는 칼날 같은 향이었다. 소문은 들었습니다. 어떤 대국이든 이기게 만들어주신다고. 의뢰는 받지 않습니다. 나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시간 낭비라는 명백한 신호였다.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말을 이었다. 제가 이기고 싶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유성그룹의 오 회장님, 제 사업의 가장 큰 경쟁자시죠. 심장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오 회장, 그 이름은 내 과거를 통째로 집어삼킨 이름이자 나를 이 감옥에 가두어버린 스승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내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10개 번졌다. 회장님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어이가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들고 나를 찾아왔지만 이런 제안은 처음이었다. 이건 단순한 바둑과외가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나를 자신의 칼로 쓰겠다는 선언이었다.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판이 아닙니다. 판돈은 걱정 마세요. 선생님이 부르는 값의 2배를 드리죠.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아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 같았다. 이건 자존심과 인생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왔다는 걸 깨달았다. 내 과거, 스승과의 관계, 그리고 내 깊은 곳에 숨겨진 복수심까지. 그녀는 나를 도발하고 있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묻어버렸다고 믿었던 감정의 심지를 건드리고 있었다. 지독한 권태로움 속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자극이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 바둑통의 뚜껑을 열었다. 말로는 증명할 수 없으니 실력을 봐야겠습니다. 우리의 첫 대국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대화 한마디 없이 오직 돌이 놓이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녀의 바둑은 이상했다. 초반 포석은 마치 처음 배우는 아이처럼 어설펐다. 하지만 내가 그 허점을 파고들려 하면 어느새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내 돌을 위협했다. 그녀는 집을 짓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직 나의 수를 시험하고 나의 반응을 살피고 내가 어디까지 파고드는지를 지켜볼 뿐이었다. 이것은 바둑이 아니라 신문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녀가 돌을 놓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전 집을 짓는 것보다 상대의 집을 부수는 게 더 흥미롭더군요. 그녀는 나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선생님의 가장 견고한 집은 어딘가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 대신 씩 하고 웃어버렸다.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아주 오래간만에 나를 설레게 하는 진짜 게임이. 들어오고 싶다면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그녀는 약속처럼 일주일에 3번 정확히 같은 시간에 기원을 찾아왔다. 여름의 낮이 길어지고 매미 소리가 더욱 극성을 부리는 동안 그녀의 방문은 나의 고요한 일상에 스며든 새로운 규칙이 되었다. 우리는 바둑을 두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다. 나는 정석을 가르치고 복귀를 했지만 단 한순간도 이것이 평범한 과외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가 배우러 온 것은 바둑이 아니었다. 나였다.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을 흡수하려는 스펀지 같았다. 내가 돌을 놓는 강식, 숨을 쉬는 타이밍, 무심코 찻잔을 드는 손가락의 모양까지. 그녀의 시선은 집요하게 나를 파고들었고
나는 그 시선을 피하는 대신 마주보며 그녀의 의도를 읽으려 했다. 우리의 대국은 바둑판 위가 아닌 서로의 눈빛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도발은 더욱 대담하고 교묘해졌다. 처음에 날카롭던 수투는 어느새 몸의 곡선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실크 블라우스나 캐시미어 니트로 바뀌어 있었다. 마치 자신은 가장 단단한 갑옷을 하나씩 벗어던지며 의도적으로 빈틈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 빈틈은 계산된 함정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였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바깥 공기는 무겁고 습했다. 집중이 흐트러주는 날씨였다. 복기가 길어지자 그녀는 잠시 목이 뻐근하다는 듯 손으로 뒷목을 주물렀다. 그러더니 아무렇지 않게 손을 들어 묶고 있던 머리를 풀었다가 다시 느슨하게 틀어 올렸다. 그 찰나의 순간 나는 보고 말았다. 긴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던 희고 가느다란 목덜미와 반듯한 어깨선, 그리고 살짝 드러난 쇄골을. 에어컨 바람에 그녀의 잔머리카락 몇 휘 흩날렸고 나는 순간 다음 수를 잊었다. 아주 잠깐의 침묵. 그 짧은 정적이 나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애써 시선을 바둑판으로 돌리며 헛기침을 했다. 빌어먹을. 내 기원에서 나의 바둑판 앞에서 나는 단 한 번도 통제력을 잃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사소한 몸짓 하나로 내 완벽한 평정심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수는 너무 방어적이네요. 그녀가 나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마치 무언가에 놀라 집을 걸어 잠그는 사람처럼요. 과거 오 회장님과의 대국에서도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무너지셨다고 들었어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녀는 내 과거의 상처를 바둑돌처럼 집어들어 가장 아픈 곳에 정확히 내려놓았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내 기술뿐만 아니라 내 정신까지 해부하고 있었다. 좋은 기사는 지난 대국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차갑게 받아쳤다. 중요한 건 지금 손에 쥔 돌이죠. 윤 대표님의 다음 수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 집을 공격하는 그녀의 돌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내 눈에 비친 것은 그녀의 의도가 아니었다. 조금 전 보았던 그녀의 하얀 목덜미였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자신의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그녀가 돌아간 기원은 유독 크고 텅 비어 보였다. 공기 중에는 그녀의 향수와 습기가 뒤섞여 끈적하게 나를 감쌌다. 나는 텅 빈 바둑판을 내려다보았다. 흙과 백의 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나의 안전한 요새가 아니었다. 그녀라는 변수가 침투한 위험한 전쟁터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 전쟁을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독하게도 다음 전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름밤은 폭우와 함께 찾아왔다. 창밖에서는 장대비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졌고 이따금씩 터지는 번개가 기원의 낡은 목조 기둥들을 하얗게 비쳤다 사라졌다.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은 거대한 빗소리에 잠겼고 이 공간은 마치 세상의 끝에 남겨진 방주처럼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우리 둘만 남겨진 섬, 그리고 그 섬의 중심에는 우리의 전쟁터인 바둑판이 있었다. 그날의 대국은 유독 치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수를 숨기거나 나를 떠보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오직 이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맹렬하게 공격해왔다. 그녀의 돌들은 마치 살아있는 군대처럼 내 진영을 파고들었고 나는 필사적으로 그 공격을 막아내며 역습의 기회를 노렸다. 바둑판 위에서는 거대한 대마가 서로의 허리를 끊기 위해 뒤엉켜 있었고 그 승패는 단 한 수에 달려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우르릉 거대한 천둥 소리와 함께 창문이 흔들렸다. 그 순간 그녀가 결심한 듯 돌 하나를 내려놓았다. 툭! 그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내 심장을 울렸다. 그녀가 놓은 수는 내 대마의 급소를 정확히 찌르는 내가 예상했던 최악의 한 수였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위험한 도박이기도 했다.
이제 선택은 나의 몫이었다. 그녀의 대마를 잡고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내 대마를 살려 무승부로 끝낼 것인가? 나는 그녀의 눈을 보였다. 그 안에는 승패에 대한 초조함이 아닌 나의 선택을 기다리는 기묘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바둑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나에게 묻고 있었다. 이 게임을 여기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내 대마를 살리는 곳에 돌을 놓았다. 무승부였다. 완벽한 교착 상태. 픽이네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바둑판 위에서의 싸움은 끝났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짙은 긴장감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빗줄기가 세차게 부딪히는 창문에 비친 그녀의 실루엣은 위태로워 돌았다. 이 비는 쉽게 그치지 않겠어요. 그녀는 나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오늘 밤은 복기가 길어질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아득하게 들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천천히 나를 향해 돌아섰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기이할 정도로 반짝였다. 선생님의 다음 수를 배우고 싶어요. 올 것이 왔다. 더 이상 은유도 암시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도록 아름답게 포장된 가장 노골적인 초대였다. 나는 그녀가 파놓은 함정의 마지막 단계를 보고 있었다. 여기서 거절하면 나는 나의 성을 지키고 이 지긋지긋한 게임의 승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후엔 무엇이 남는가? 다시 찾아올 완벽한 고요와 관태. 텅 빈 기원에 홀로 남아 의미 없는 승리를 곱씹는 영원한 패배자의 삶. 나는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바둑판 위에 어지럽게 뒤엉킨 흑돌과 백돌을 보았다. 지긋지긋했다. 이 예측 가능한 싸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둑판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팔을 뻗어 판 위의 돌들을 모두 쓸어버렸다. 와르르 흑돌과 백돌이 바둑통 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우리의 치열했던 전투는 한순간에 무로 돌아갔다. 텅 비어버린 깨끗한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나는 그녀를 마주보았다. 복기는 판이 깨끗해야 잘 보이는 법이죠. 이것이 나의 대답이었다. 나의 항복선언이자 새로운 게임에 대한 수락이었다. 바둑판이 비워지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거세게 창문을 두드리던 빗소리도, 내 귓가에서 울리던 이명도, 그 모든 것이 멎고 오직 그녀와 나 사이에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그녀가 천천히 내게로 다가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의 구두 소리는 더 이상 침입자의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계시처럼 나의 고요한 세계에 조용히 그리고 깊숙이 발을 들여놓는 소리였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향기가 내 살갗에 와 닿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감각의 파편으로 분해되기 시작했다. 번개가 터지며 창밖이 하얗게 빛났을 때 나는 벽에 기댄 그녀의 실루엣을 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 같았다. 귓가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울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가느다란 숨소리는 그 모든 소음을 뚫고 내 고막을 파고들었다. 바닥에 놓인 바둑통이 쓰러지는 둔탁하지만 선명한 소리. 쏟아진 백돌들이 마루 위를 구르며 내는 차가운 마찰음. 의자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걸쳐졌던 그녀의 실크 스카프가 힘없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그녀의 향기와 빗물의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의 향이 뒤섞여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아찔한 향기를 만들어냈다. 모든 것이 느리고 또 동시에 격렬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시 눈을 떴을 때 폭풍은 지나가 있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거짓말처럼 개어 있었고 동쪽 창문으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기원 안의 모든 먼지들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밤새의 격렬했던 전투가 남긴 흔적들 위로 햇빛은 무심하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없었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아주 낯선 종류의 피로감이었다. 밤새 바둑을 두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정신과 육체가 남김없이 소진된 듯한 탄력감. 나는 천천히 밤새의 전장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무질서했다. 바둑판은 제자리를 벗어나 있었고 바닥에는 흑돌과 백돌이 마치 별처럼 흩어져 있었다. 내가 쓸어버렸던 그 돌들이었다. 그녀가 앉았던 자리의 찻잔에는 선명한 붉은색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의자 밑에는 그녀가 미처 챙기지 못한 듯한 검은색 실크 스카프가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아직 그녀의 체온과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완벽한 패배였다. 나의 성역은 하룻밤 사이에 점령당했고 나의 모든 규칙은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이곳저곳에 낙인처럼 새겨놓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어냈다. 나를 자신의 게임에 끌어들였고 이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공범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하지 않았다. 후회도 없었다. 텅 빈 기원 안에서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감각이 깨어나는 기분. 지난밤의 기보를 머릿속으로 조용히 복기했다. 나의 패착은 무엇이었나? 그녀의 유혹에 넘어간 순간? 아니, 어쩌면 그녀가 처음 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이미 이 패배를 예감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흩어진 돌들 사이에서 백돌 하나를 주워 손에 쥐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하지만 그 돌은 더 이상 예전의 돌이 아니었다. 그 위에는 그녀의 지문이, 그녀의 숨결이, 그녀의 전략이 새겨져 있었다. 이제 이 게임의 주도권은 그녀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나는 기꺼이 그녀의 다음 수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기묘한 형태로 변했다. 기원은 더 이상 바둑을 두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명의 공모자가 비밀 작전을 계획하는 사령부이자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가 되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옆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녀는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했고 나는 낡은 기보를 복기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숨소리 하나까지 의식하고 있었다. 바둑판 위에서의 대결보다 더 숨막히는 긴장감이 우리를 지배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떠보거나 도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세계를 내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재벌가의 암투, 기업 간의 전쟁,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녀의 처절한 계획들. 나는 마치 스릴 넘치는 소설을 읽는 독자처럼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유일한 청중이자 이해자로서 나는 그녀의 세계에 조금씩 동화되어 갔다. 위험한 착각이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유독 지쳐 보였다. 오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건 뉴스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묵묵히 그녀에게 차를 따라주었다. 그 영감, 바둑 두는 버릇이 경영에도 똑같이 나타나. 내가 무심코 입을 열었다. 초반에 무리하게 집을 넓히지. 상대의 실리를 내주면서까지 세력을 키우는 걸 좋아해. 일견 보기엔 거대해 보이지만 실속은 없는 허장성세야. 정확한 급소 3군데만 찌르면 거대한 집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어. 그것은 스승의 기풍에 대한 오랜 제자의 분석이자 그에 대한 나의 애증 섞인 평가였다. 그녀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은 가르침이네요, 선생님. 그 눈빛의 의미를 나는 그때 읽어냈어야 했다. 며칠 후였다. 무료하게 인터넷 뉴스를 훑어보던 내 손가락이 기사 제목 하나에 그대로 멈췄다. 단독, 유성그룹, 경영권 방어 실패, 윤서연 대표의 삼각편대 전략에 속수무책.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윤서연의 회사가 오 회장의 핵심 계열사가 아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해외 자회사 3곳에 동시에 적대적 M&A를 시도했다는 것. 시장은 모두가 무모한 도박이라 비웃었지만 그 3곳은 오 회장의 비자금 창고이자 그룹 전체를 지탱하는 숨겨진 급소였다. 3개의 급소를 동시에 찔린 거룡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기사 말미에는 한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덧붙여져 있었다. 마치 거대한 대마를 잡기 위해 핵심이 아닌 주변 세 곳을 먼저 찔러 자멸하게 만든 신의 한 수 같았다.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급소 세 군데, 자멸. 이건 내 말이었다. 내가 그녀에게 들려주었던 스승의 약점에 대한 완벽한 분석. 그녀는 내 머릿속의 전략을 훔쳐 현실의 전쟁터에서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나는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손에 들려 스승의 심장을 찌른 비정한 칼날 그 자체였다. 나는 곧바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에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야.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잠겨 있었다. 지금 기원으로 와. 1시간 후 그녀가 기원에 도착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넘쳤다. 나는 그녀에게 기사가 띄워진 태블릿 화면을 내밀었다. 이것도 수업의 일환이었나? 그녀는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차가운 미소마저 머금고 있었다. 모든 게임의 본질은 같아요, 선생님. 그녀는 내가 따라놓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상대의 약점을 찾아 집요하게 파고들어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태연한 인정은 그 어떤 변명보다 잔인했다. 우리의 밤, 내가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 그녀가 보여주었던 지친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이 한 수를 위한 치밀한 보석이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연인이자 선생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복수를 위한 가장 유용한 전략 자산이었을 뿐이다. 등골을 타고 소름이 돋았다. 나는 더 이상 이 게임의 플레이어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손에 완벽하게 붙잡힌 말하는 체스 말에 불과했다. 그리하여 지옥 같은 루프가 시작되었다. 그날의 대결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기이한 규칙성을 띤 의식이 되었다. 그녀는 일주일에 2번 늦은 밤 기원을 찾아왔다. 우리는 바둑을 두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탐했고 그 격렬한 탐닉의 끝에서 그녀는 언제나 전리품을 챙겨갔다. 나의 생각, 나의 분석, 나의 기억. 그녀는 나의 머릿속을 마음대로 거닐며 필요한 무기들을 수집했다. 이제 나는 그녀의 질문 뒤에 숨은 의도를 명확히 읽을 수 있었다. ITF 건설의 박 회장은 바둑을 둘 때 초읽기에 몰리면 실수를 연발한다던데요. 사실인가요?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ETF 건설이 사활을 걸고 진행하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입찰 마감 기한을 교묘하게 흔들어 상대를 자멸시키겠다는 예고장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대답했다. 그는 압박에 약하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예상치 못한 묘수를 두기도 해. 그가 판을 흔들기 전에 먼저 선태를 잡아야 할 거야. 그러면 며칠 뒤 나는 뉴스에서 ITF 건설이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해 탈락했다는 소식을 보게 되는 시기였다. 또 어떤 날은 그녀가 내 무릎을 베고 누워 나지막이 물었다. 선생님을 배신했던 그 선배 기사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나는 그녀가 정말 그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지금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라이벌 기업의 약점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 위에 나의 옛 원수가 있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그는 이기는 바둑보다 이길 수밖에 없는 판을 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실력보다 정치에 능하지. 아마 가장 신뢰하는 측근에게 뒤통수를 맞게 될 거야. 자기가 남에게 그랬듯이. 그리고 한 달 뒤 나는 그 선배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녀가 흘린 정보 때문이었다. 나의 기원은 그녀의 비밀스러운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바둑판은 더 이상 흙과 백의 집을 다투는 공간이 아니었다. 우리는 실제 기업들의 지분 구조와 자금 흐름이 그려진 차트를 바둑판 위에 올려놓고 다음 공격 목표를 물색했다. 여기가 급소일까요? 그녀가 A기업의 재무제표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거긴 너무 뻔해.
적의 세력이 너무 단단하다. 이쪽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회사를 먼저 공격해서 맛을 나쁘게 남겨두어야 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빚이라는 뒷맛, 맛, 을, 사석 작전이군요. 그녀가 내 눈을 보며 웃었다. 우리는 공범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속고 있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의지로 그녀의 손에 들린 칼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나의 지성에, 나는 그녀가 주는 위험한 자극에 중독되어 갔다. 나의 냉소적인 세상은 무너졌고 그 폐허 위에서 나는 오직 그녀만이 설계할 수 있는 이 치명적인 게임 속에서만 살아있음을 느꼈다. 혐오스러웠지만 벗어날 수는 없었다. 아니,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돌아가고 난 뒤의 기원은 언제나 전쟁이 휩쓸고 간 케어처럼 고요했다. 나는 홀로 남아 바둑판 위에 복잡한 차트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있었다. 하지만 포로에게도 단 한 번의 반격 기회는 주어지는 법이다. 나는 그녀에게 가장 치명적인 분석들을 들려주면서도 아주 결정적인 한 수는 언제나 마음속에 숨겨두었다. 그녀가 나를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나만의 행마였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창밖의 단풍은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붉었지만 기원원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서늘했다. 나와 윤서연의 게임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가 훔쳐가는 나의 전략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승리를 내 앞에서 과시하지 않았다. 우리는 묵묵히 서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완벽하게 조율된 파트너처럼 보였다. 적어도 그 낡은 나무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날도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다음 공격 목표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바둑돌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익숙한 그림자가 기원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그 그림자의 주인을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다. 10년 넘게 내 온몸을 짓눌러온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존재감. 나의 스승 오 회장이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오 회장은 몇 년 사이에 눈에 띄게 늙어 있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연이은 패대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의 눈만은 여전히 예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나를 그리고 내 맞은편에 앉은 윤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윤서연에게 닿는 순간 늙은 사자의 눈에서 증오와 경멸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결국 여기 있었군. 오 회장이 나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연은 태연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오 회장을 향해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기별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그녀의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는 가장 잔인한 조롱이었다. 오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윤서연을 무시한 채 오직 나만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강지욱, 네 놈이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나? 이 여자가 어떤 마녀인지도 모르고 내 놈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 게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가, 나의 배신자와 나의 주인이 이 좁은 공간 안에서 격돌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이에서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다. 이 여자는 너를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오 회장의 목소리가 절주처럼 울렸다. 이 여자의 아비가 누군지 알아? 우리가 함께 무너뜨렸던 진성화학의 윤 회장, 그놈의 딸이란 말이다. 이건 복수야. 너와 나, 우리 모두를 향한. 나는 비틀거렸다. 진성화학, 내 프로기사 인생을 끝장냈던, 스승의 지시로 가담했던 불법 내기바둑의 상대, 그 모든 비극의 시작점.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나를 찾아온 이유, 그녀의 눈 속에 서려있던 깊은 원한의 정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나를 겨냥한 거대한 복수극이었다. 오 회장은 내게 다가와 어깨를 붙잡았다. 그 손의 힘은 절박했다. 지우가, 아직 늦지 않았다. 이 애비 같은 스승을 믿고 돌아오너라. 이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어. 저 마녀의 손을 놓고 내게로 와. 어서
선택의 순간이었다. 나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과거의 주인과 나를 지옥 같은 쾌락에 중독시킨 현재의 주인, 그 둘 사이에서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윤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표정 없는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나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자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돌아갈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다. 나의 침묵이 나의 대답이었다. 내 어깨를 잡았던 오 회장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의 눈에 담겨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지고 깊은 절망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나를 밀치고는 비틀거리며 기완을 나갔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 내 뒤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고요해진 기원 안 나는 윤서연과 단둘이 남겨졌다. 그녀는 천천히 내게 다가와 내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잘했어요, 나의 기사님. 그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했다. 스승이 떠나간 기원은 진공 상태처럼 느껴졌다. 모든 소리와 공기가 빠져나가고 오직 이명과 그녀의 차가운 시선만이 남았다. 진성화학, 윤 회장의 딸, 그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서 포탄처럼 터지며 모든 사고를 마비시켰다. 내가 저지른 과거의 죄악이 망령이 되어 내 앞에 서 있는 여자와 하나로 합쳐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스승을 배신한 게 아니었다. 나는 결국 나의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못하고 잡아먹힌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다정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은 이제 내게 가장 끔찍한 고문이었다. 그녀가 내게 한 모든 행동, 모든 눈빛, 모든 속삭임의 의미가 비로소 완벽하게 해석되었다. 이것은 유혹이나 게임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평생을 바친 치밀하고 잔혹한 복수극의 마지막 장이었다. 왜 나였지?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녀는 내 뺨을 어루만지던 손을 거두고 자신의 가방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우리의 재단이자 전쟁터였던 바둑판 위에 올려놓았다. 낡고 신성한 나무판 위에 놓인 차가운 전자기기는 섬뜩할 정도로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그것을 나를 향해 돌렸다. 화면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제목 아래에는 첨부 파일 하나가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손가락이 멋대로 움직여 파일을 열었다. 화면 가득 낡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가 나타났다. 바둑판의 격자무늬, 그리고 그 위를 따라 순서대로 기록된 숫자의 행렬.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을 망가뜨린 바로 그날의 기보, 기프였다. 내 손으로 직접 기록했던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의 죄악의 증거. 어떻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내 앞에 다가와 섰다. 그녀의 그림자가 나를 완전히 뒤덮었다. 복수는 인내가 필요해요. 승리를 보장하는 단 하나의 결정적 한 수를 찾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게 그 한 수는 바로 이 기보였어요. 하지만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죠. 이 기보가 진짜라는 것을, 이 대국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이제 사랑도 욕망도 없었다. 오직 복수를 완성한 자의 공허한 만족감만이 서려 있었다. 바로 당신이요, 나의 선생님.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완벽한 증거니까.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나를 유혹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나라는 증거를 수집하러 온 것이었다. 나의 고통, 나의 재능, 나의 복수심, 그리고 나의 사랑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복수극을 완성하기 위한 재물에 불과했다.
나는 스승을 무너뜨린 칼날이 아니었다. 나는 스승과 함께 단두대에 오를 살아있는 증거품이었다. 그녀는 내 눈앞에서 태블릿 화면의 전송 버튼 위로 손가락을 가져갔다. 그녀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의 끝을 직접 목격할 기회를 주고 있었다. 내가 저지른 주의의 대가를, 내가 사랑한 여자의 손으로 치르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딸깍.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메일이 전송되었다는 작은 확인창이 떴다. 끝났다. 그녀의 길고 긴 복수가, 그리고 나의 어리석었던 게임이,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태블릿을 껐다. 바둑판 위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나는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윤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아름답고 공허한 망령이었다. 바깥 세상은 스승의 몰락으로 떠들썩했다. 한 시대의 거인이었던 그는 한 장의 낡은 기보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뉴스에서는 연일 그의 비리와 추악한 과거를 파헤쳤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 돌을 던졌다. 그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서 나는 유령처럼 기원 안에 머물렀다. 먹지도 자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다. 시간은 의미를 잃었고 나는 텅 빈 바둑판만 하염없이 내려다보았다. 나의 죄가 새겨져 있던 곳, 나의 욕망이 타올랐던 곳, 그리고 나의 세상이 끝난 곳. 며칠이 지났는지 모를 어느 날 오후 기원의 문이 다시 열렸다. 그녀였다. 복수를 끝낸 그녀는 어딘가 달라 보였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맹수의 날카로운 기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소진한 자의 깊은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승리자는 그녀였지만 그녀 역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우리는 서로의 텅 빈 눈을 마주보았다. 파괴자와 그 무기가 서로의 마지막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의 지정석이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바둑통 뚜껑을 열고 안에서 흑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툭! 맑고 반주한 소리와 함께 텅 비었던 바둑판의 화점에 돌 하나가 놓였다.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렸던 바로 그 소리. 나는 그녀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우리의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끝날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나를 필요로 했지만 이제는 이 지독한 공허를 견디기 위해 나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스승,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내게 남은 것은 이 여자와 그녀가 만든 이 지옥 같은 게임뿐이었다. 이곳만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현실이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백돌 하나를 집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이 돌은 나의 형벌이자 구원이었다. 나는 그녀가 놓은 흑돌의 대각선 맞은편에 나의 돌을 내려놓았다. 툭! 우리는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했다. 그녀가 나지막히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나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틀리지 않았다. 이전의 게임은 그녀가 짠 판 위에서 벌어진 복수극이었지만 지금 시작된 게임은 달랐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오직 2명의 생존자만이 남은 무한의 대국. 우리는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파트너이자 서로의 숨통을 끊을 기회만을 노리는 영원한 적수가 될 것이다. 우리는 말없이 다음 수를 두기 시작했다. 기원 밖에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바둑판 위에는 우리 두 사람만의 차갑고 아름다운 겨울이 영원히 계속될 터였다.